안녕하세요. 저는 서울 성북구에 살고 있는 30대 초반의 미혼 여성입니다. 최근에 저는 결혼을 약속했던 남자친구와 헤어지게 되었는데요. 그 이유는 시댁에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러 갔던 그날 예비 시어머니의 입에서 믿기지가 않을 정도의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말은 듣자마자 저는 뒤도 돌아볼 필요가 없겠다 싶어서 바로 파혼을 하고 그 집을 뛰쳐나와 버렸고요. 솔직히 처음에는 이런 일이 있었노라고 누구에게 말을 하기도 창피하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결혼까지 생각하고 만났던 남자친구였는데 그런 사람의 가족에게서 그런 소리를 들었다는 사실이요. 그 정도로 저의 충격은 컸었죠. 하지만 이제 와서 보니 부끄러움은 부끄러운 행동을 했던 그들의 몫이지 제가 느껴야 할 감정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친한 친구에게만 밝혔던 파혼의 사유를 한번 속 시원히 털어놔 보려고 합니다. 제가 남자친구를 처음 만난 자리는 친구가 불러낸 소개팅 자리였습니다. 정확히 말해서 그 자리가 소개팅 자리라는 건 모르고 나갔었죠. 그냥 친구가 아는 오빠와 함께 맥주 한 잔을 하고 있는데 장소가 우리 집 근처이니 저도 합류하면 어떻겠냐고 묻더라고요. 마침 집에서 할 일 없이 누워 있었던 저는 별 생각 없이 그 자리에 나갔고요. 제가 특별히 낯을 가리거나 하는 성격은 아니어서 그전에도 친구들의 지인들과 이런 일이 몇 번 있었거든요. 그렇게 친구의 지인들이 제 친구가 되기도 했고요. 머리도 안 감은 채로 대충 옷을 껴입고 밖으로 나갔는데 거기 친구 소영이와 친구의 지인이라는 오빠가 앉아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낯을 가리는가 싶더니 시간이 조금 흐르자 저보다도 더 이야기를 잘하더라고요. 우와, 진짜 의사예요? 완전 멋있다. 멋있긴요. 지금은 그냥 군인인데요. 에이, 그래도 조금 있으면 곧 제대하시잖아요. 의사라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군의관으로 군복무 중이라고 했고요. 직업을 듣고 나니 솔직히 사람이 달라 보이기는 했습니다. 첫인상은 어수룩해 보이는 착한 동네 오빠 느낌이었거든요. 왜 밖에 나가서 모르는 사람한테 사기당해 옥장판 구매할 것 같이 생긴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데 똑똑한 사람이었다니 역시 생긴 것만 봐서는 알 수 없는 거구나 싶더라고요. 그렇게 두어 시간쯤 더 지났을까? 한참 분위기가 좋아진다 싶을 때 저희는 자리를 파했습니다. 친구가 내일 아침 일찍 출장이라며 이만 들어가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친구의 남자친구가 데리러 오기도 했고요. 명진 오빠 늦었으니까 성미 좀 집에 잘 데려다 줘요. 아니에요. 저 혼자 갈 수 있어요. 바로 요 앞이고요. 안 돼. 요즘 세상이 얼마나 위험한데. 맞아요. 제가 집 앞까지 바래다 드릴게요. 안 그러면 저 쟤한테 엄청 시달려요. 진짜로 데려다 줬는지 확인할 거야. 그럼 나 먼저 간다. 이따 전화할게. 친구는 그 말만을 남긴 채 남자친구와 함께 사라져 버렸습니다. 졸지의 거리에는 당황한 저와 그 오빠만 남게 되었죠. 결국 저희는 조금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제 자취방이 있는 방향으로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가는 길에 이야기를 나누다가 알게 된 사실이 있었죠. 사실 제 친구에게 절 한 번만 소개시켜달라고 한 달 전부터 부탁했다고 하더라고요. 오늘은 그렇게 만들어진 자리였고요. 저를 어떻게 아시고요? 소영이 SNS 계정에서 두 사람이 같이 찍은 사진 봤어요. 너무 제 이상형이어서 계속 부탁했었는데 소영이가 군인은 안 된다고 자꾸 거절하더라고요. 아, 정말요? 그 말을 하면서 그 사람은 조금 머쓱하게 웃더라고요. 그리고 혹시나 제가 부담스러울까봐 그냥 소영이와 다 함께 같이 만나자고 했다고 말했죠.
솔직하게 말하면 조금 더 만나가면서 알아가 보고 싶은데 몇 달 후면 제대이긴 하지만 혹시라도 군인이랑 만나는 게 불편하다고 해도 이해합니다. 군인 아니고 그냥 제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하셔도 이해하고요. 거의 집 앞을 다 왔을 무렵 그 오빠는 본인 연락처를 저에게 주면서 저렇게 말했습니다. 만약 불편한 게 아니면 몇 번 더 만나보자고요. 고민 끝에 저는 다음날 연락을 했고 저희는 그렇게 몇 번의 데이트를 하면서 연인 사이로 발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의 전공은 응급의학과였습니다. 응급의학과에 대해 제가 아는 거라고는 기껏해야 의학 드라마에서나 봤던 내용이 전부였습니다. 저는 완전 문과형 인간이었거든요. 아, 다른 건 몰라도 말도 못하게 바쁘다는 것만은 알겠더라고요. 심지어 군대에 있는 지금도 응급 상황이니 부대로 복귀하라는 호출이 수시로 왔었거든요. 자기는 나중에 제대하고 나면 뭘 하고 싶어? 제대 후에는 다시 병원으로 가야지. 병원에 남아서 교수 되는 게 목표야, 나는. 하긴 전공이 응급의학과라서 나가서 개원하기도 좀 그렇기는 하겠다. 아무래도 그렇지. 그리고 병원은 지방에 많기도 해. 다행히 응급실에는 항상 일손이 딸려서 의사가 부족하기도 하고. 일단 서울 안에서 교수 되는 게 목표인데 안 되면 지방이라도 가야지. 들어보니 이미 미래에 대한 계획이 확고하더라고요. 그 사람의 확고한 인생 계획에서 미지수로 남은 건 저와의 관계뿐이었습니다. 다른 건 다 본인의 의지대로 가능한 일이었지만 이것만큼은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저조차도 알 수가 없었거든요. 둘이서 최선을 다해 노력을 해 긍정적인 모습으로 남기를 바랄 뿐이었죠. 몇 달 뒤 그 사람은 제대를 하고 서울에 있는 한 병원에서 펠로우 생활을 시작했습니다. 각오를 하기는 했었지만 저희의 데이트는 쉽지 않았습니다. 남자친구는 저의 예상보다도 훨씬 바빴습니다. 툭하면 발생하는 응급 상황 때문에 거의 대부분 정시 퇴근은 불가능한 상황이었고요. 모처럼 밖에서 같이 밥을 먹고 있다가도 또 갑작스러운 호출에 병원으로 불려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나중에는 호출 알레르기가 생겨서 옆자리에서 핸드폰 벨소리가 들리면 제가 더 놀랄 정도였습니다. 처음에는 일주일 만에 만난 지 그것도 딱 15분 만에 다시 저를 두고 떠나는 남자친구의 뒷모습에 기가 막혔는데 시간이 지나니 그냥 웃음만 나오더라고요. 하지만 그런 와중에도 저희는 어떻게든 짬을 내서 만났고 즐거운 연애를 계속하고 있었습니다. 그 전과 달라진 게 있다면 서로를 조금 더 많이 배려해야 한다는 점뿐이었죠. 제가 더 시간이 많다 보니 배려하는 쪽의 주체는 대부분 저이긴 했지만요. 그래도 직업적으로 사명감 있어 보이는 모습이 멋있었습니다. 퇴근 후에도 남자친구의 머릿속에는 병원 일이 가득했거든요. 오늘 살릴 수 있었던 중환자 이야기나 안타깝게 살리지 못하고 돌아가신 분들의 이야기 등을 해줄 때면 그 사람의 눈은 언제나 진지하고 생기로 반짝거렸습니다. 그러면서 더 실력이고 좋은 의사가 돼서 최대한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싶다는 말을 하고는 했는데 그 말을 들을 때면 내가 사람을 제대로 본 게 맞구나 싶기도 했고요. 비록 여유를 가지고 만날 수 있는 시간은 다른 커플들에 비해 턱없이 부족했지만 그래도 그 사람을 만날 때면 저한테 최선을 다하려는 모습이 좋았습니다. 그래서 2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을 하자는 말이 나왔을 때 저는 큰 고민 없이 알겠다고 대답을 했고요. 저는 크게 바라는 조건은 없었습니다. 그저 본인 일을 열심히 하고 함께 있을 때 저에게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라면 그걸로 충분했어요. 하지만 저희 부모님 생각도 저와 같았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지금 만나는 친구와 결혼을 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자
저희 엄마는 크게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네 남자친구 집안이 많이 어렵다고 하지 않았었니? 맞아요. 어릴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고생을 좀 많이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그나마 나아진 편이기는 한데, 집안이 그래도 어느 정도 비슷해야지. 돈이 앞으로 벌면 되는 거지만 집안 형편이 너무 다른 건 문제야. 집이 어려웠던 게 그 사람 잘못도 아니고 저는 상관없어요. 돈은 앞으로 둘이서 같이 벌 테니까 이제 모으면 되는 거고. 시댁도 생활비를 많이 들여야 할 정도만 아니면 괜찮을 것 같은데 그 사람 말로는 그럴 일은 없다고 했어요. 남자친구는 어릴 때 고생을 많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지금도 딱히 잘 사는 건 아닌 것 같았고요. 특별하게 뭐라고 한 건 아니었지만 가끔씩 과거에 어떻게 살았었는지 이야기하는 걸 종합해 보면 그렇더라고요. 본인이 고등학교를 들어가기 전까지는 온 가족이 다 같이 반지하 단칸방에 살았다고도 했고요. 지상으로 이사를 간 뒤에도 놀랄 이야기는 많았습니다. 장마철이면 매일 지붕에서 비가 새는 바람에 바닥에 대어둔 양동이를 자다가도 일어나 갈아야 했던 이야기도 들었고요. 또 학교 다닐 때는 문제집을 살 돈이 없어서 선생님들께 이것저것 받기도 했고 친구들이 버린 문제집을 몰래 주워와서 풀기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날 이때까지 해외여행을 한 번도 못 가봤다는 얘기도 놀라웠습니다. 요즘은 유치원생들도 엄마 손잡고 나가는 게 해외여행이었으니까요. 가난한 것만이 문제가 아니라 전반적으로 집안 수준도 저희 집과는 꽤나 많은 차이가 났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두 분 다 박사까지 나온 분들이신데 남자친구네는 식구들이 돌아가신 아버지까지 포함해서 전부 다 고졸이라고 하더라고요. 본인만 대학을 나왔다고요. 아버지는 생전에 시장에서 장사를 하셨다고 들었고요. 남자친구가 의사인 걸 제외하면 사실 저희 집에서 좋아할 만한 이야기가 전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나마도 엄마는 의사 사위 바쁘게만 하지 뭐가 좋냐고 탐탁치 않아 하셨고요. 저와 엄마가 하는 대화를 옆에서 들으시던 아버지는 아무 말씀이 없으셨습니다. 사실 평소에 아버지와 그렇게 많은 대화를 하는 사이는 아니었어요. 엄마가 대략적으로 남자친구에 대한 정보만 전달한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마음에 들어하는 눈치는 아니시더라고요. 하지만 반대를 하지 않으시는 걸 보면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격이 조금 불같으신 분이라 안 된다고 생각하시는 건 죽어도 안 된다고 하실 분이셨거든요. 일단 알겠으니까 나중에 한번 데려와 보려고 하시더라고요. 꼭 이 결혼 해야겠니? 너무 고생만 하고 자란 사람은 맺힌 데가 있어서 독한 구석이 있기도 하더라고. 혹여라도 그런 성격일까봐 엄마는 조금 걱정이다. 평소에는 몰라도 같이 살면서 싸우거나 문제가 생길 때면 드러나는 법이야. 그런 사람 아니에요, 엄마. 일이 좀 바빠서 그렇지 평소에 저한테 얼마나 잘해주는데요. 성격도 그냥 평범하고 무난한 사람이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만나면서 별로 다툰 적도 없고요. 두 분도 일단 만나보시면 마음에 든다고 하실 거예요. 아휴, 그래. 어쨌거나 네가 하는 결혼이니 네가 좋다면 어떻게 말리겠냐마는 아무튼 결혼하기 전까지 잘 살펴보렴. 언제라도 아니다 싶은 부분이 있으면 확실하게 정리하고 네 평생이 달린 문제야. 알았지? 엄마는 저에게 거듭해서 신신당부를 하셨습니다. 결혼할 때가 되면 그동안 몰랐던 사람의 본성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고 조금이라도 쎄한 느낌이 든다면 절대로 가볍게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서는 안 된다고요. 그럴 일은 없을 테지만 자식을 걱정하는 엄마의 마음 때문에 저는 그저 알겠다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자친구에게는 이런저런 자세한 이야기는 전달하지 않았고요. 그저 저희 부모님이 한번 보자고 하셨다는 말만 전달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남자친구네 식구들을 먼저 보고 그 다음 주에 저희 집으로 가자는 계획을 세웠고요. 그런데 정말 전세 아파트도 괜찮겠어? 모은 돈이 많이 없어서 미안해. 괜찮아. 월급을 다른 데 펑펑 쓴 것도 아니고 학자금 대출 상환하는 데 쓴 걸 어쩌겠어? 그래도 근사한 데서 쉬고 올리고 좋은 집에서 시작하면 좋았을 텐데. 내 동기나 후배들은 다들 그렇게 결혼하더라고. 그렇게 비교하기 시작하면 끝도 없어. 자기도 알잖아. 난 그런 거 별로 관심도 없고 신경도 안 쓰는 거. 형편에 맞게 결혼식하고 들어갈 수 있는 집에서 시작하면 돼. 작은 집에서 시작하면 둘이서 열심히 모아 나가는 재미도 있을 거고. 우리 둘이서 행복하게 사는 게 더 중요한 거지. 남자친구는 대학 학자금에 전액 대출을 받아 학교를 다녔습니다. 의대 학비가 워낙에 비싸서 그렇지 않고서는 엄두가 안 났다고 하더라고요. 과외를 숱하게 많이 하기는 했지만 과외비로 번 돈은 생활비로 써야 했다고 했고요. 말하자면 학비와 생활비를 모두 집에서 대줄 여력이 없었던 거죠. 인턴을 시작한 이후부터는 그래도 월급이라는 걸 받기 시작해 학자금 대출을 조금이나마 갚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차츰 상환 금액을 늘려갔고요. 어쨌거나 그래서 모은 돈이 거의 없다며 미안하다고 하는데 별 도리는 없었죠. 다행히도 제가 그동안 모아왔던 돈이 좀 있어서 그 돈에다 신혼부부 대출을 약간 받아 작고 오래된 아파트 전세를 구하기로 했습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한 뒤에 첫 직장이었던 공기업에 계속 다니고 있었어요. 의사만큼 월급을 많이 받는 건 아니었지만 그래도 저 나름대로 지금까지 열심히 살며 시험까지 쳐서 들어간 회사였죠. 동종업계와 비교했을 때도 복지 혜택이 괜찮은 편이었고 특별한 일이 없으면 출산과 육아를 하는 여자들도 오래 다닐 수 있는 회사였습니다. 회사 일도 나름대로 재미있었고 제가 하는 일도 연차가 쌓이면서 슬슬 성과를 내기 시작해서 보람도 느끼고 있는 와중이었고요. 당연히 결혼을 한 이후에도 저는 계속해서 직장을 다닐 생각이었습니다. 아마 이 회사를 계속 다닐 것 같지만 꼭 이 일을 하지 않더라도 다른 일을 할 생각이었어요. 남자친구와도 이 일에 대해서 미리 의논을 한 적이 있습니다. 자기는 결혼 후에 계속 일을 할 생각이지? 나? 당연하지. 이제 100세 시대인데 벌써부터 놀면 뭐해? 아주 죽을 때까지 일해야지. 왜? 혹시 내조해주는 와이프가 필요해? 아니야. 잘 생각했어. 난 내조해주는 와이프를 바라지는 않아. 그냥 자기 하고 싶은 일 놓지 말고 계속했으면 좋겠어. 기왕이면 아기 낳고도 그랬으면 좋겠고. 이 당시에 아기 낳고도 계속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남자친구의 말을 저는 단순히 출산 후에도 경력 중단 없이 일을 하라는 말로 쉽게 흘려들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생각을 해보니 계속 밖에 나가 돈을 벌어올 와이프가 필요하다는 의미였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저에게 꺼낸 첫마디에 계속 일을 할 거냐고 물은 게 아니라 계속 일을 할 거지라고 물은 것도 그랬고요. 그때는 그저 그 사람의 모든 것이 긍정적으로 보이던 시기여서 몰랐었지만요. 아무튼 저희는 그 주말 시댁으로 처음 인사를 하러 가기로 했습니다. 저번 주에 예식장 투어 스케줄을 먼저 잡아둔 상태라 사실상의 결혼 준비는 이미 시작된 상태라고 할 수 있었어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남자친구의 일이 바빠서 최대한 시간이 날 때 얼른 진행을 해야 했거든요. 드디어 예비 시댁에 간다고 생각을 하니 기분이 묘하더라고요. 시댁이라는 단어 자체도 어쩐지 낯간지러운 느낌이었습니다. 미혼의 세계에서 본격적으로 기혼의 세계로 들어가는 문을 열게 된 것만 같은 기분이랄까요? 누구에게나 처음은 있었겠지만 저에게도 이런 순간이 오기는 했다는 생각에 조금 설레기도 했고요. 그렇게 남자친구와 함께 예비시댁에 있는 동네에 도착했습니다. 바로 여기라는 말에 창밖을 내다본 저는 솔직히 조금 많이 놀랐었죠.
예비시댁은 주공 임대 아파트였는데 제 생각보다도 훨씬 더 허름한 외관이더라고요. 주변에 임대 아파트에서 사는 친구들이 없기도 했고 실제로 이런 아파트에 깊숙한 안까지 들어와 본 건 살면서 정말 처음이었거든요. 곳곳이 외벽에 페인트가 다 떨어져 나간 데다 멀리서 대충 봐도 제법 크게 금까지 가 있었습니다. 위험한 거 아니야 싶은 생각마저 들었죠. 거기다 들어오던 입구 바로 옆에서 아파트의 공용 공간인 쓰레기장과 분리수거장이 보였는데 너무 지저분하고 엉망이더라고요. 관리나 청소가 아예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심지어 옛날에 지어진 아파트라 내부의 주차 공간도 부족하더라고요. 아, 또 주차할 자리가 없네. 주차장이 여기 있는 게 전부야? 한 가구에 차 한 대도 주차하기 힘들어. 근데 요즘은 4인 가족이면 차가 2대씩 있으니까. 그럼 차를 어디다 둬야 해? 다시 아파트 밖으로 나가야지. 저기 길 건너에 조금 걷다 보면 주차할 곳 있어. 미안한데 거기다 주차하고 우리는 조금 걷자. 아파트 외부에 있다는 주차 공간은 한참이나 가야 하는 곳이었습니다. 갈 때야 차를 타고 가지만 올 때는 다시 걸어서 와야 했으니까요. 조금 걷자는 그 말이 15분도 넘게 걸어야 한다는 말인 줄은 그때는 미처 몰랐었죠. 여기 사는 사람들은 매일같이 이걸 반복한다는 말이었고요. 와, 불편해서 어떻게 사느냐는 말이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요즘은 원룸에 살아도 주차장이 필요하다고 난리인데 심각한 문제겠다 싶었죠. 돌아왔더니 현관 입구에서는 알코올 중독자로 보이는 아저씨 한 명이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다른 한 손에는 소주병을 들고 소리를 지르는 사이사이에 쉴 새 없이 마시면서요. 이 정도면 이웃이 아니라 경비가 달려올 만도 한데 아무도 나와보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남자친구에게 신고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했더니 저런 거 일일이 신고하면 더 피곤해진다고 하더라고요. 못 본 척 하는 게 낫다면서요. 아무튼 여러 가지로 처음 보고 겪는 생경한 광경 투성이었습니다. 이 아파트에서 지내기 시작한 게 고등학교 3학년에 올라가면서부터였다고 하더라고요. 그 전 반지하 생활이나 비가 새는 원룸 생활에 비하면 훨씬 나아진 형편이었다고 했지만 여기서도 생각만큼 편하게 지내지 못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까지 생각이 마치자 남자친구가 안쓰러워 보였고요. 그간 고생이 많았겠다 싶더라고요. 어머니, 저희 왔어요.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김성미라고 합니다. 반가워요. 어서 들어와요. 먼 길 오느라 고생했겠네요. 삐걱거리는 소리가 엄청 크게 들리는 현관문이 열리고 저희를 맞이한 건 남자친구와 정말 많이 닮으신 예비 시어머니였습니다. 식구 중에는 1살 터울이 나는 예비 시누이도 한 명 있었는데 급한 일이 있어서 잠깐 나갔다며 곧 올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미리 준비했던 꽃다발과 과일 바구니를 건네드렸더니 활짝 웃으며 무척이나 좋아하셨습니다. 아유, 내가 좋아하는 과일들로만 사왔네. 이거 비쌀 텐데. 그거 다 성미가 하나하나 직접 보고 고른 거예요. 어머니 과일 좋아하신다고 했거든요. 그래? 고마워요. 잘 먹을게요. 아닙니다. 제일 좋은 걸로 달라고 했는데 입맛에 맞으실지 모르겠네요. 과일은 비싼 거면 어지간해서는 다 맛있어요. 인사로 오면서 싸구려 사왔을 리는 없을 테고 그냥 딱 봐도 맛있어 보이네. 그 말씀을 듣는데 뭐랄까. 처음 만나 긴장한 와중에도 저도 모르게 조금 멈칫하게 되더라고요. 같은 말이라도 다르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마지막 말씀은 어쩐지 듣기가 조금 그랬습니다. 하지만 남자친구는 아무렇지도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냥 예비 시어머니 말투가 원래 저러신가 싶은 마음에 저는 어색한 웃음을 지으며 넘어갔고요.
남자친구를 따라 거실로 향했습니다. 집은 작고 아담한 편이었어요. 벽지 문이나 배치만 봐도 인테리어는 많이 낡고 오래되어 보였지만 그래도 내부는 깔끔했습니다. 평소에 어머니가 워낙 깔끔하신 성격이라 집에서도 청소를 엄청 열심히 하신다고 들었거든요. 매일같이 쓸고 닦고 하신다고요. 그래서인지 좁은 집에 비해 짐이 많은데도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었습니다. 남자친구의 깔끔 떠는 성격이 어머니를 닮았구나 싶은 생각을 하고 있을 때쯤 예비 시어머니가 과일을 깎아서 내어오셨습니다. 커피도 함께요. 이제 자리에 둘러앉아 본격적으로 질답의 시간을 가질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죠. 그런데 과일과 함께 예비 시어머니가 가져오신 게 또 있었습니다. 그건 바로 종이와 펜이었어요. 이걸 왜 가져오셨지 싶어 자동으로 눈길이 갔는데 일단 과일부터 먹으라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그걸 잠시 보고 있다가 남자친구가 포크로 찍어서 건네주는 과일을 받아서 입에 넣었고요. 명진이한테 대충 이야기는 들었어요. 공기업에 다니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일하는 건 힘들지 않아요? 거기는 월급이 뭐 얼마나 되나? 그런데 앉자마자 대뜸 월급을 물어보시기에 저는 속으로 조금 당황했습니다. 살면서 어느 누구도 저에게 그렇게 대놓고 얼마를 버느냐고 물어본 사람이 없었거든요. 제 입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말한 적은 없었고요. 심지어 저희 부모님조차도 저에게 이런 질문을 하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냥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이겠거니 하고 짐작하실 뿐이었죠. 물론 궁금하실 수도 있고 많이 양보해서 질문하실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기는 했지만 아무리 그래도 초면에 만나자마자 이런 질문부터 하시는 건 조금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저도 남자친구의 월급을 궁금해한 적이 없었고 남자친구도 제 월급을 물어본 적이 없었고요. 그냥 용돈 부족한 것 없이 쓰고 하고 싶은 취미 하면서 남는 돈은 저축할 수 있을 정도로 벌고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그게 얼마쯤 되는지가 궁금한 건데. 그거 대답하기 너무 곤란한 질문인가? 예비 시어머니는 아마도 연봉이 몇 천이다를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를 원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웃으면서 재차 질문하시는데 은근히 답변을 계속 기다리는 눈빛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작년 원천 징수가 얼마인지라도 알려드려야 하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 정도로요. 또래들 평균보다는 조금 잘 버는 편인 것 같습니다. 말해주기 싫어서 그래요? 너무 적게 벌어서 그런가. 우리 아들한테 물어봤더니 자기도 모른다고 하더라고요. 네, 저희는 그런 이야기는 서로 안 해서요. 어떻게 결혼할 사이에 서로 얼마를 버는지를 모를 수가 있어요? 그게 요즘 사람들 스타일인가? 나는 영 이해가 안 되네. 월급도 모르고 결혼했는데 턱없이 돈을 못 벌기라도 하면 어쩌려고? 솔직히 말해서 제 연봉은 거의 공개되어 있는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공기업이라 회사 이름을 넣고 연봉 테이블을 검색하면 인터넷에 상세하게 다 나와 있었거든요. 거기서 개인마다 수당의 차이가 조금 있고 없을 뿐이었죠. 남자친구가 저에게 정확한 연봉을 물어보지 않은 것도 아마 그래서일 테고요. 저 역시 같은 입장이었습니다. 딱히 상대가 얼마를 버는지 궁금하지 않았던 것도 있었지만 종합병원 펠로우 월급이야 대충 인터넷에 얼마라고 나와 있으니 아마 그 정도겠거니 짐작했거든요. 아마도 둘 다 사기업을 다니고 있었다면 진작에 이런 이야기를 나누었을 수도 있었겠지만 저희는 서로 그럴 필요를 느끼지 못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굳이 또 지적해서 계속 물어보시니 난감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작년에 받은 연봉이 정확히 얼마라고 말씀드렸죠.
저렇게까지 궁금해하시니 말씀드리지 않기가 조금 그렇더라고요. 어머, 그래요? 원래 생각보다 괜찮게 받네요. 공기업은 공무원 수준으로 못 받는 곳도 많다고 들어서 내가 혹시나 했거든요. 정년까지도 다닐 수 있다고 들었는데 맞아요? 네, 요즘은 평생 직장 개념은 잘 없기는 한데 원하면 다닐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평생 다닐 수 있으면 다녀야지 무슨 소리야. 거기 계속 있으면 승진도 하고 돈도 더 많이 벌 거 아니에요. 그건 앞으로 성미가 알아서 하겠죠. 상황 봐서 더 좋은 조건 있으면 옮길 수도 있는 거고요. 같은 직장에 평생 있을 거라는 장담을 어떻게 해요? 옆에서 듣다 못한 남자친구가 끼어들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아들의 말에는 또 금방 수긍을 하시더라고요. 여기까지만 듣는데도 저는 벌써 정신적으로 조금 지친 느낌이었습니다. 어쩐지 제가 생각했던 것과 방향이 조금 다른 대화를 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예비 시어머니의 질문이나 말씀도 제 상식에서는 조금 이해하기 힘든 내용들이었고요. 하지만 문제는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저를 정말 기절하게 만들 한 방이 남아 있었거든요. 그래요. 본인에 대한 질문 여기까지 하고 이게 뭐예요, 어머님? 예비 시어머니는 갑자기 아까 가져오셨던 종이와 펜을 탁자 위로 올려놓으셨습니다. 정확히는 제가 앉은 앞쪽으로 밀어놓으셨죠. 이제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도 해야지. 부모님 두 분 다 아직 일하고 계시다고 들었는데 재산이랑 직업이 어떻게 되시는지 거기 구체적으로 좀 적어봐요. 네? 아까 했던 것처럼 두리뭉실하게 이야기하지 말고 여기다가 차근차근히 써보라고. 내가 듣고도 금방 잊어버리는 수가 있어서 말로 하지 말고 적어보라는 거예요. 저는 그 순간 제가 두 귀로 들은 이야기가 정말로 맞는지 의심이 될 지경이었습니다. 다시 되물었지만 예비 시어머니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똑같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뭘 두 번씩 말을 시키냐는 표정으로요. 재산과 직업을 쓰라니. 그것도 저도 아니라 저희 부모님 것을요? 너무 어이가 없어서 말문이 막힌다는 말은 아마도 이럴 때 쓰는 게 아닌가 싶었습니다. 왜 그러고 있어요? 집안 형편을 보는 것도 결혼할 때는 당연한 일인데. 아가씨 부모님도 그런 말씀 안 하시던가요? 물론 저희 엄마도 집안 형편이 너무 차이 나면 안 된다는 말씀을 하시기는 하셨죠.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딸인 저에게만 하는 소리였어요. 적어도 저희 엄마는 예비사위를 불러놓고 재산 목록을 적으라는 행동을 하실 분은 아니셨거든요. 집안 형편이 결혼의 절대적인 기준도 아니었고 심지어 제가 설득을 했더니 그 생각도 곧 접으셨고요. 그래도 우리 아들이 명색이 의사인데 어느 정도 수준에 맞는 결혼은 시켜야지. 이런 말 조금 냉정하게 들릴 수는 있지만 너무 차이 나는 결혼은 서로에게 힘들지 않겠어요?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턱이 다 빠질 지경이었습니다. 당황해서 남자친구를 돌아봤더니 그제서야 남자친구가 한마디 하더라고요. 뭘 그런 것까지 대놓고 물어보세요. 나중에 궁금하시면 제가 다 말씀드릴게요. 본인이 왔는데 이런 자리에서 직접 들어야지. 너희는 서로 월급도 모르고 있다면서 집안 얘기를 어떻게 알고 해? 내가 묻는 게 속 편하지. 보아하니 이번만큼은 물러설 생각이 없으신 것 같더라고요. 저는 정말 생각하지도 못했던 질문과 전개에 저도 모르게 당황해서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직업은 말씀드릴 수 있는데 부모님 재산이 얼마나 되시는지는 저도 잘 몰라서요. 그 중요한 걸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요? 외동딸 아니에요? 나중에 부모님 재산은 혼자 다 물려받게 될 텐데 관심도 없어? 저희는 그런 이야기는 식구들끼리 안 해서 잘 모릅니다. 참 특이하네.
나 같으면 궁금해서라도 먼저 나서서 물어볼 것 같은데. 그럼 대충 본인이 알고 있는 만큼이라도 좀 적어봐요. 모른다고 말씀을 드려도 계속해서 닥달을 하시더라고요. 그중 분위기는 예비 며느리를 처음 보는 자리가 아니라 거의 죄를 지은 범인을 취조라도 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서 턱이 다 빠질 지경이었어요. 예비 시어머니가 하는 말 한마디 한마디도 전부 다 주옥 같았는데 더 어이가 없는 건 그 자리에 있는 남자친구의 반응이었습니다. 가만히 있더라고요. 입으로는 그만하라고 한마디 하기는 했는데 실상은 본인도 은근히 궁금했던 건지 제가 당황해서 어쩔 줄 모르는 이 상황을 그저 지켜보고만 있었습니다. 그런 내용들을 일일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는 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잘 알지도 못하고요. 저는 그래도 마지막까지 한 번 더 참아보려고 했습니다. 평소에 제가 알던 남자친구라면 이런 때에 그저 지켜보고만 있을 리가 없었는데 이 상황의 심각성을 잘 모르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거든요. 자기는 할 말 없어? 그냥 대충이라도 적어주면 안 돼? 솔직히 어머니도 그냥 궁금하셔서 물으시는 건데 못할 말 하시는 건 아니잖아. 적어달라고? 그래, 어차피 결혼하면 다 알게 될 일인데 그냥 아는 대로 대충이라도 적어도. 하지만 그런 저의 배려는 마지막까지도 무참하게 짓밟혀버리고 말았습니다. 남자친구의 말을 듣자마자 저는 정신이 번쩍 들더라고요. 아, 이 인간이 몰라서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구나. 내가 곤란한 걸 다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고 있었던 거구나 싶었거든요. 하긴 나이가 벌써 36살인데 그런 걸 모를 정도로 멍청한 인간은 아니었죠. 그렇게 제가 배신감에 치를 떨고 있던 사이 예비 시어머니의 말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나도 원래는 이런 것까지는 물어볼 생각은 없었어요. 그런데 웬걸? 내 주위의 친구들을 보니까 친정 가난한 며느리를 잘못 들여서 아주 생고생을 하고 이혼을 하더라고. 그 집 아들도 의사였는데 친정 부모가 노후 대비도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생활비까지 주면서 살았어. 내가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꼭 물어봐야겠다 싶더라고. 저는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정작 노후 대비가 안 된 집은 저희 집이 아니라 오히려 이 집 사정 같았는데 말이죠. 저는 더 이상 이 집에 있어야 할 가치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의 수준도 그렇고 지금껏 몰랐었던 남자친구라는 인간의 태도에도 실망감을 금할 수가 없었어요. 도저히 저런 인간과 결혼해서 이런 집안과 엮일 자신이 없었습니다. 생각해보니 이 집에 발을 들이자마자 처음 들었던 질문에서부터 이 자리를 박차고 나갔어야 했었던 건데 후회되는 일이 있다면 바로 그것뿐이었죠. 이런 집에서 어렵게 자라 고생했을 남자친구를 안쓰럽게만 생각했던 제가 어이가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만약 반대되는 입장이었더라면 과연 저 사람들은 나를 똑같이 생각했을까요? 전혀 그럴 것 같지가 않았습니다. 오히려 치를 떨면서 당장 헤어지라고 난리가 났을 게 뻔했죠. 제 대답은 똑같습니다. 설령 알고 있다고 해도 저희 부모님 재산을 말씀드려야 할 이유가 없고요. 저도 이런 말씀까지는 안 드리려고 했지만 이런 질문은 너무 무례하시다는 생각 안 드시나요? 뭐라고? 무례하다고? 네. 며느리 될 사람 부모 재산이 궁금했으면 그 잘난 아들 데리고 결혼정보회사에 등록하지 그러셨어요. 거기서는 재산에 지방까지 다 맞춰서 보여주던데. 저는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며 그렇게 대꾸했습니다. 남자친구는 제 말에 기겁을 하며 덩달아 일어나서 제 팔을 붙들었고요. 그리고는 황당해서 얼굴이 새빨갛게 물든 본인 어머니와 제 사이를 가로막더니 저에게만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어머니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얼른 죄송하다고 말씀드려. 내가 죄송할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
기가 막혀서 정말. 예비시댁에 와서 하는 저 말버릇 좀 봐. 이래서 못 배워먹은 애들이랑은 상종을 하지 말라더니 너 나한테 그따위로 말하고도 우리 아들이랑 결혼할 수 있을 것 같아? 저는 남자친구에게 팔목을 뿌리치며 대답했습니다. 그래서 이 결혼 안 하려고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 귀한 며느리 자리 오히려 제 쪽에서 사절이니까요. 성미야, 김성미! 붙잡긴 뭘 붙잡아! 가게 놔둬라. 나 이 결혼 절대로 허락 못한다. 저를 붙잡는 남자친구와 내버려 두라고 악을 쓰는 예비 시어머니로 거실은 아주 난리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마침 현관문이 열리며 제 또래의 여자 한 명이 들어왔습니다. 분위기가 닮은 얼굴로 보아하니 아마도 남자친구의 여동생 같았어요. 집에 들어오자마자 보이는 이 광경에 놀란 눈으라고 얼른 달려오더라고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뭐예요 대체? 예, 잘 왔다. 너희 오빠가 결혼한답시고 데려온 여자 수준을 좀 봐라. 잠시만요. 무슨 일인데요? 오빠 무슨 일이야? 결혼했다면 예비 시누이가 됐을 사람의 손에는 케이크가 들려 있었습니다. 아마도 오늘 제가 온다고 해서 오는 길에 사온 케이크 같았죠. 어쩌면 이 집안에 괜찮은 사람이 한 명쯤은 있었을 수도 있었겠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미 너무 늦어버린 이유였습니다. 저는 얼굴을 굳히고 남자친구의 여동생에게 가볍게 목례를 한 뒤에 그 집을 나섰습니다. 남자친구가 곧바로 뛰쳐나와 저를 붙잡았지만 저는 택시를 타고 돌아가겠다는 말을 남긴 채 혼자서 집으로 돌아왔어요. 웃긴 건 제가 집에 도착할 때까지도 연락 한 통이 없더라고요.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도 없었고요. 딱 여기까진 사람이었어요. 우리의 마지막이 이렇게 될 줄은 생각도 못했었지만 사람 일이라는 게 다 이렇더라고요. 내가 상상도 못했던 길로 빠지기도 하는 게 인생이었죠. 하지만 제 눈앞에 펼쳐진 현실은 너무나도 극적이고 황당했습니다. 눈앞에서 2년을 만난 남자친구와 결혼이 함께 날아갔지만 눈물 한 방울 나지 않더라고요. 그만큼 너무 어이가 없어서요. 한편으로는 이 실체를 모르고 결혼이라도 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싶은 생각에 온몸에 소름까지 돋았죠. 그날 저는 너무 몸과 마음이 다 너무 피곤한 나머지 초저녁부터 기절하듯이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의아했던 건 그 다음 날이었어요. 다음 날은 일요일이었는데 다시는 안 볼 것처럼 연락도 없던 남자친구가 집 앞까지 찾아왔더라고요. 미안하다면서 제가 평소에 좋아하던 초콜릿에 꽃다발까지 사들고요. 이건 또 무슨 수작인가 싶었죠. 여기까지는 어쩐 일이야? 어젯밤에 내가 전화 많이 했었는데 자기가 하도 연락을 안 받길래 걱정이 돼서 찾아왔어. 일어나서 찍힌 부재중 전화를 보고 조금 놀라기는 했습니다. 제가 잠든 이후부터 전화를 몇십 통을 걸었더라고요. 제발 전화 좀 받아보라는 간절한 메시지도 함께였죠. 그걸 의도하지 않게 아침이 되어서야 확인했지만 어젯밤에 확인했다고 해도 달라질 건 없었습니다. 용건만 말해. 우리 어제 끝난 거 아니야? 이제 이러고 있을 사이도 아니잖아. 왜 말을 그렇게 해? 그리고 끝나긴 누가 끝나? 난 아직 안 끝났어. 나 자기랑 헤어질 생각 절대로 없어. 너야말로 무슨 소리야? 무슨 꿈 꿨니? 어제 있었던 일은 생각도 안 나? 제 말에 남자친구 놈은 한숨을 푹 쉬더니 한 손으로 얼굴을 쓸어내리며 말했습니다. 어제 일은 우리 어머니가 조금 말씀이 심하셨던 것 같아. 미안해, 내가 대신 사과할게. 이렇게 갑자기? 아니야, 어제 어머니도 미안하다고 말씀 전해달라고 하셨어. 본인도 너무 과했던 것 같다고. 순간적으로 말이 그렇게 나오셨대. 원래 그런 분이 아니신데. 이렇게까지 사과하시는데 자기도 마음 좀 풀어. 어?
저는 너무 의아했습니다. 남자친구 놈의 반응도 그랬고 본인 어머니가 사과했다는 말은 더 믿을 수가 없었죠. 어제 저를 잡아먹을 듯한 그 기세와 분위기라면 당장 저에게 전화를 걸어서 우리 아들이랑은 죽어도 결혼 못한다며 욕을 퍼부어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사과라니. 웃기지도 않는 말이었죠. 아무튼 저는 받아줄 생각이 없으니 돌아가라고 말했고 그 인간은 다시 찾아오겠다며 일단 진정이 될 때까지 조금 시간을 갖자고 말했습니다. 저야 물론 그럴 생각이 없었지만요. 그리고 얼마 후 저는 대학 동기에게서 걸려온 전화를 통해 모든 사정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비 신우이는 간호사로 일을 하고 있는 제 대학 동기와 원래 언니 동생으로 친한 사이였다고 하더라고요. 대학 동기의 말로는 제가 그 집을 찾아가기 하루 전에 예비 신우이가 본인의 오빠가 결혼한다며 말끝에 사진 한 장을 보여주더랍니다. 그 사진을 보자마자 동기는 깜짝 놀랐다고 말했죠. 사진 속에 있는 건 바로 제 남자친구와 저의 모습이었으니까요. 얘 내 대학 동기야. 서로 과는 달랐는데 교양 들으면서 같이 친해졌었거든. 그래? 그럼 성격은 어때요? 어떤 사람인지 궁금하네? 애도 착하고 성격도 괜찮아. 성실하고. 학교도 열심히 다녔고. 부잣집 딸 치고는 사치도 안 하고 친구들이랑도 평범하게 잘 어울리는 편이었어. 부잣집 딸이라고? 오, 몰랐어? 병원장 딸이잖아. 얘네 아버지 유명한 의사시라고 하던데? 참, 그러고 보니 전에 너네 오빠가 그 병원에서 일한다고 했던 것 같은데? 그 말에 예비 신우이는 너무 놀랐다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병원장인 건 둘째치고 그게 심지어 본인 오빠가 펠로우로 일하고 있는 병원이었으니까요. 저는 그제서야 모든 일의 전말을 알겠더라고요. 누구보다 반가워하며 저를 볼 날을 고대하고 있었다는데 집에 와서 정작 목격한 건 그 난리가 난 상황이었으니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리고 제가 돌아간 이후에 본인 어머니에게 모든 사정을 설명했다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누구신지 그리고 저희 부모님 이야기도 함께요. 남자친구는 기겁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본인은 전혀 몰랐다고요. 오히려 놀란 건 예비 신우이였죠. 어떻게 그걸 몰랐느냐고. 어머니한테만 숨긴 거지 당연히 오빠도 알고 있는 줄 알았다고요. 남자친구는 이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있던 게 맞았습니다. 제가 말하지 않았거든요. 저희는 군의관이던 시절에 만났었는데 제대 후에 남자친구가 펠로우를 지원했고 나중에 병원이 어딘지를 말해주었을 때야 저도 이 상황을 알게 되었죠. 소식을 들은 건 이미 펠로우에 합격을 했던 뒤였습니다. 결혼 이야기가 나오기 전에는 말할 타이밍도 없었고 사실 굳이 말해야 하나 싶기도 했습니다. 우리 사이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고 공연히 알아봤자 불편하기만 할 것 같았거든요. 저희 아버지도 당연히 이 상황을 모르셨고요. 결혼 이야기가 나온 후에는 저희 집에 가기 직전에 사실을 밝히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기회는 영영 없어져 버렸죠. 그제서야 저는 남자친구와 그 어머니의 태도가 싹 바뀌게 된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저희 집에서도 모든 사정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자친구를 데려오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려면 말씀을 드리는 수밖에 없었거든요. 당연히 아버지는 이 사실을 아시고 나서 노발대발하셨죠. 어떻게 그런 집안이 다 있냐고 하면서요. 엄마는 그럴 줄 알았다며 당장 헤어진 게 100번도 더 잘한 일이라고 하셨죠. 남자친구는 그 뒤로 몇 번이나 더 찾아와서 저에게 다시 만나자며 매달렸습니다. 심지어 그 어머니한테서 전화가 걸려오기도 했죠. 버스는 이미 떠난 뒤였지만요. 시간은 흘러 나중에 남자친구의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 일이 있은 뒤로 결국 계약이 끝났는데도 원했던 교수 자리는 없었다고 하더라고요. 전에 듣기로는 어디 지방 병원인가로 내려갔다고 했습니다. 설령 교수 티오가 있었다고 한들 저와 그렇게 꼴사납게 헤어진 이후로 그 자리가 본인의 몫은 아니었죠. 저는 당분간 연애는 내려놓고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생각입니다. 조금 지치기도 했고 그 인간 덕분에 사람을 못 믿게 된 영향도 조금은 있고요. 외롭거나 쓸쓸할 줄 알았는데 막상 헤어져 보니 저에게 온전히 집중하는 시간이 나쁘지만은 않더라고요.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